인플레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네. 1년 동안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뿌렸는데 네. 그 돈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센터님이 책을 내신 것들에 보면 목차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의 경제 이념을 이해하면 투자가 좀 쉬워진다. 네네네. 요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무엇이 옳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뭐 진영 논리를 따져서 네. 뭐 요즘에서도 보면은 뭐 진보일 때는 주가 수익률이 얼마고 네. 부동산 수익률이 얼마고 보수일 때는 어떻고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는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네. 그냥 다르다의 개념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에 있어 밸런스를 유지해서 경제에 득이 되도록 만드는 거가 정책 방향인 것이지 네. 어느 이념적 상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싶은 부분은 보수라는 것은 기획경제입니다. 네. 내가 정해준 목표를 정해놓고 네.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이 보수의 경제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나 보수는 같은 경제 이념을 갖고 정책을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수의 경제 이념은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을 같은 출발선에 세워놔요. 그래서 요이 땅 하면은 누군가는 다 똑같이 출발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누군가는 잘하는 그 똘똘한 한 친구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그런 지원이 우리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다. 이게 보수의 경제 이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수의 경제 이념은 선진화되기 이전의 경제, 네. 뭐 후진국인 어떤 개도국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밀어주다 보면은 부작용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격차요? 아니요, 격차도 물론 있고, 네. 특혜 시십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죠. 뭐 한국으로 치면 그렇죠. 재벌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라 볼 수가 있고 대신 또 진보 같은 경우는 네. 아까는 제가 이제 출발선에 똑같이 세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출발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미 시작이 다 틀린데. 다 틀리죠. 네. 대신 출발은 다 다르지만은 이 같이 뛰고 있는 이 경제활동 주체들이 결승전에 들어올 때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가 진보의 경제 이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의 이미지를 진보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 나갔었던 친구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달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고 이제 저 뒤따라오는 친구에게 자꾸 뭔가 지원을 하려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뭔가 성숙된 사회와 자본주의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진보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역차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중요한 어떤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약간 색깔 없는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북유럽 국가들 보게 되면 네. 선진국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저 나라가 뭘 잘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보에서는 북유럽 시스템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얘기들을 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은 잘 동의를 안 하죠. 야, 그럼 우리가 번 거에 50% 넘게 세금을 내라고? 50%. 우리는 그렇게 뭐 행복하지가 않은데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상황에 맞게 잘 이것을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변화가 이 환경하에서 투자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제가 아까 전폭적인 저지나 기획경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가 보수 환경 하에서의 경제 환경 하에서의 투자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하려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가 보수 환경 하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의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거기서 내세우는 뭔가 공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핵심 공약도 것들을 중요하고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 용인하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 환경하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뭐 자산시장에서도 가격 변동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네. 자산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올라가면 그 주변도 다 올라갈 거야. 이런 식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수 환경하에서는 이게 양극화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보수 때의 뭐 부동산 투자를 보게 되면은 강남이 올라가면 주변이 다 같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강남만 더 올라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보수의 이미지라는 거죠. 약간 주식- 승자 독식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승자 독식입니다. 그게 보수의 경제 이념이에요. 그러면 주식 시장 내에서도 특정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누가 하나 치고 나가면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밸류의 갭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얘는 저평가야. 따라가요. 얘도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투자의 스킬이라는 거죠. 네. 보수 하에서. 자, 그럼 반대편은요? 네. 진보는 조금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에 더 알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수가 기획경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의 방향을 전달하고 그 이미지를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냥 시장에 대한 자율성을 더 맡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니네들이 한번 잘해봐 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진보의 경제 이념인 거예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진보 때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어요. 과거 우리나라인가요? 그렇죠. 아니 미국도 그런가요? 미국도 사실은 또 그렇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네.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했었기 때문이에요. 기업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네. 90년대 클린턴 정부 시절이 이제 10년 동안 진보 정부가 들어섰었고 여기서 이제 IT 버블이 만들어졌었던 거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이 이제 만들어졌었던 거잖아요. 네. 우리도 DJ 정부 때 벤처 버블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주식시장 붐이 이제 중국 빅사이클하고 맞물려서 있었고 이번에도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혁명 등과 같은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시절에 보수 정권이었으면 주식시장이 이만큼 안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그 주식이 못 오른다라가 아니에요. 결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 기간 동안에도 그 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의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수 정권 시절에 주가 수익률로만 비교를 하시면은 뭐 1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야, 그럼 보수 정권은 뭐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 3배가 올랐다거나 중소형주 랠리가 5배짜리가 있었다거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투자의 요인 등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만 딱 이렇게만 비교하면은 이거가 옳고 이거가 잘못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이미지로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이 나라는 끝났네 하면서 투자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투자는 다르게 생각해야죠. 뭐 하면은 그 약주 드시면은 이민을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게 된 환경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가 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보 성향의 경제 이념은 여러 가지의 자율성이 늘어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식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아니라 특히 사회 진입 세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간 애들에 대해서 조금 쉬어가라는 메시지를 이미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얘는 반대로 이 중에서 또 몇 명이 나올지 모르죠, 사실은. 이 스타트업들 중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이들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뉴스들 보시면은 뭐 스타트업을 해서 뭐 카카오에 팔아서 5천억을 벌었다더니 뭐 1,000억을 벌었다더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접하시게 되면은 경제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투자에 있어서의 행동 요령을 네.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조금 뭐 팁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야기 주제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공존하는 바이플레이션 생존 전략. 네네네네. 요건 좀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네, 사실 조금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당분간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네. 인플레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네. 문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네. 생각 같은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있지 않은 문제와 봉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1년 동안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뿌렸는데 네. 그 돈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된 자료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도식화된 내용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통화를 공급하면 총수요가 자극돼서 물가가 오른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 이론인데요.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돈은 뿌렸는데 이 돈이 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왼쪽이 약간 이론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만 전달이 된다고 하면 네. 그 해당되는 주체의 소비가 자극될 테니 그런 면에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뭐 생산자 물가가 급등했다거나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직접 돈을 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빚을 갚아야 되는 것들을 유예시킨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 부담이 적어서 뭔가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커지고 뭐 철강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네. 거거든요. 가게에다가도 뭐 기본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쓰니까는 뭐 조금 쓰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를 사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을 뭐 화장품은 요즘 잘 안 사시죠. 그렇죠. 뭐 아니면 음식 배달 서비스를 많이 쓰신다라든지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는 먹힐 만한 내용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이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네. 다시 디플레 압력이 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이제 조금씩 말라가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으로서는 네. 조금씩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백신을 많이 맞아서 네.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돌아다닐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럼 써야 될 텐데. 그것만 나오게 되면은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죠.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현저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될 테니 그렇죠. 여행을 자유화하고 소비나 어떤 통제적인 활동이 바뀔 수 있다. 네. 이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 들어갔다가 뭐 이제 순환기, 올해 겨울을 넘어서 다시 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될 시점. 요때 가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는가. 이게 아주 또 내년 이후에 시장에 던져질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은 돌아다니면 안 돼. 이 얘기를 내년부터 만약에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이 안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가게나 기업에서 돌지가 않고 돈을 금융기관에서만 쥐고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가 바로 디플레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자극받지 않게 되니까는 가격 하락 이유가 시장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이게 일종의 가격의 정보 전달 효과거든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이거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뒤따라 사게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소비 촉진 효과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거를 받게 되는데 디플레라는 건 반대예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사면은 바보 손해야. 그렇죠. 손해야. 그 판단을 내리면서
어차피 싸게 살 수 있는데 저거를 못하러 지금 사라고 하면서 그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은 시장이 오작동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등장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내용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할 부분 등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게 그 명품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샤넬 같은 게 맞습니다. 네네. 한 몇 년마다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쌀 때야. 맞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이 네. 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쉽게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건강. 네. 이제 일반적인 통화 이론입니다. 네. 근본위 제도화에서 과연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물가나 이것을 자극하는가라는 네.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근본위 제도화에서는 금을 발견한 만큼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게 되죠. 네. 그러면 처음에 금이 발견되면은 계급 사회에서는 그게 전부 다 왕에게 귀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금은 부호를 많이 갖게 되면 이제 생명의 그 신변에 위협을 느껴요. 네. 적에게 내가 살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내 편인 뭔가 그렇죠. 지주 같은. 그렇죠. 나의 주변을 보호해, 국경을 보호해라고 하면서 돈을 나눠줘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귀족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소비를 시작하고 네. 사람을 데리고 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간 노동자나 하위 노동자들은 임금을 통해서 이 왕이 뿌린 돈들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돈을 전달받은 귀족은 네. 씀씀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와인도 사서 먹고 고기도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 노동자가 있고 뭐 하위 노동자는 사실 볼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뒤늦게 돈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딱 보니까 그 재화에 대한 부분이 좋아 보이잖아요. 네. 나도 저거 좀 사보고 싶은데 그렇죠. 라고 하면서 사다가 보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러면 뒤늦게 돈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먼저 받은 귀족과 구매력의 차이가 발생되고 시차가 발생돼요. 네. 그러면 그 시차에서 비롯되는 가격의 영향 등이 인플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게 17세기의 튤립 버블이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널려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서 네. 왜 튤립에서 가격 거품이 만들어졌냐는 거죠. 네. 그냥 꽃은 널려있는데 귀족들이 보니까 이거가 좀 좋아 보여 라고 하면서 야, 튤립 좀 사서 우리 궁궐 앞에다 좀 깔아놔 라고 해서 사 모으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노동자하고 하위 노동자들이 야 저걸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반적인 뭐 통화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수요 공급의 이론, 가격 결정 이론 모든 것들과 맞물게 되는데 지금 상황도 지금 비슷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연 저 귀족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기관인가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 그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소비를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등의 사치제에 대한 쏠림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고 그게 임계체에 도달하면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범용성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지만 내구재에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치제 가격 수준과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사치제는 대략 400에서 500. 그리고 범용성 있는 재화는 100에서 200 사이. 이런 것들로 많이 적용되는 것들이 TV하고 가전, 휴대폰, 컴퓨터, 백,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또 그 가격에 대한 부분 등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중산층의 한 달 월급과 맞춰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되게 신기한 이론입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셀린이라든가 뭐 그렇죠. 샤넬, 루이비통은 백은 한 달 월급을 넘어서는 사치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예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런 사치제의 가격을 누가 밀어 올릴 거냐. 그거는
결국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그럴 거잖아요. 네. 귀족이 중세 시대 귀족이었었던 것처럼 네. 지금 금융기관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하고 가게가 돈을 많이 안 가져가요. 네. 정부는 화폐를 찍어서 시장에 뿌려놨는데 그 돈들을 많이들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묵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뭐를 그러니까 수익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 돈들을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투자은행들에게 빌려줍니다. 네. 투자은행들한테 그거를 빌려주게 되면 투자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다가도 투자하고 일본 주식에다 한국 주식에다가도 투자하면서 또 이들은 돈이 너무 넘치다 못해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상화폐도 사고 이제부터는 이제 미술품도 살 거고 금도 살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 모아 나간다라는 거죠. 모든 자산이 오르는. 그렇죠. 모든 자산이 올라서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 변화는 오고 있는 인플레라는 것은 내가 기름을 못 넣을까봐 아니면 내가 외식을 가서 고기 구워 먹는데 부담을 느낄까봐에 느끼는 인플레가 오는 거가 아니라 물론 올지도 모르죠. 근데 하지만 그럴 여지보다는 그럴 개연성보다는 자산 시장에 인플레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어디로 우리가 못 박을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튤립 파동 얘기 들어서 그런데 네네네. 튤립 파동 때문에 엄청 그 튤립이 뭐 가격이 오르고 했던 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 그 끝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물 경제의 위협을 얼만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이 무슨 일이 사단이 나겠구나 느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주별로 부동산 모기지 부동산 대출이 이루어진 지역들을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렵게 근로소득을 영위하는 분들이 집이 세 채 네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바텐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한 명의만을 빌려서 그냥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월세가 안 들어와서 이거 지금 이제 경매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것들을 헤지펀드에서 캐치하고 이제 했었던 게 그 빅숏의 시나리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는 무분별 투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는 주요한 위협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투자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사실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죠. 사모펀드들의 문제들. 이거가 약간 징후는 보여줬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감독 당국이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금융기관도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서로 이 이유를 그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떠밀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게 된다라면은 그 해당되는 자산 시장은 상당히 통제 불가능한 붕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의식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휴먼 인디케이터 등의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대신에 요즘은 누구나 투자를 해야만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도 잘 안 하던 뭐 동창이 전화가 온다거나 저희 먼 친척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다고 그러면 고점이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은 있지만 대신 요즘은 이 저금리 시대에 누구나 투자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봐서 아직 그것을 조금 선을 긋기보다는 조금 여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 지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최고가일 때 네네네. 저한테 연락 되게 많이 왔거든요. 주변 사람들. 네네네네네. 그렇죠.
그 친구도 지금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